평화와 번영을 위한 14번째 제주 포럼 셋째 날입니다. 오늘 저희 방의 주제는 평화올림픽과 SDGs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평창올림픽 할 때부터 여러 가지의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라는 비아냥거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작년 우리 2월달에 했던 평창평화포럼에 오셨던 IPU 전 의장이셨던 세계 의원연맹의 의장이셨던 방글라데시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한자를 모르시는 방글라데시 분인데도 평창의 평자와 평양의 평자와 평화의 평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삼평, 세평 하면 좀 좁아 보이고 삼평, 트리평이 결국은 같은 피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같은 환영 가실 때 쓰셨었고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1주년을 그러니까 올림픽을 잘 마치고 1주년이 되었을 때 이제 평창평화포럼을 했습니다. 통상 이런 큰 잔치를 치르고 나면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고하고 잔치하기 바쁠 때 평창에서는 저희들은 새로운 출발을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가졌던 그 평화의 발신지로서의 평창의 의미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의 시민사회, 국제기구,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 의원님들까지 같이 모여서 했었습니다. 통상 월드컵 축구대회를 할 때는 국가 이름을 듣지요. 한일 월드컵이 있고 브라질 월드컵이었지만 올림픽은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이라는 작은 도시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아세안 게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를 끝나고 나면 항상 나오는 스테레오타입의 담론들이 있습니다. 1주년이 되고 나면 저놈의 유휴시설은, 경기장 시설은 어떻게 써야 될까, 적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스테레오타입에, 물론 평창도 저는 같은 고민들, 또 현지 주민들이 가지는 그러한 또 고통,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올림픽에 비해 가지고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평화포럼을 하면서는 저희는 올림픽과 스포츠라는 것이 어떻게 평화와 만날 수 있을까, 스포츠와 올림픽이 인권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공공외교의 좋은 도구로서의 스포츠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도시외교로 평화외교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토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창은 흔히 많이 하는 개척 도시들이 하는 먹튀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책임있게 이 평화포럼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걸 이어서 여기 이제 제주에 와서 14년째 되는 제주 평화포럼하고 평창 평화포럼에서 소통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 같이 우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하다가 우리 이웃들이 졸지에 참변을 당했고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명복도 기도하면서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기도하는, 잠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자들을 두 분을 소개드립니다. 원래 세 분이었는데 자갈사이칸 몽골 대사님은 건강상 못 오셨습니다. 발표자를 소개한 다음에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우리 코이카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이성훈 선생이십니다. 해외 나갔은 절대로 이성훈, 이생훈 안만 불러도 외국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캐톨릭 세례명이 안셀모이고 그래서 안셀모리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국장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지금은 또 한국에 오셔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금주석 목사님. 발표자보다 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공공외교, 이게 무슨 공공하면 빵빵외교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공공외교라는 기본적인 컨셉션 프레임워크를 만드시고
외교부에서 초대 공공외교 대사로서 사실은 공공외교 대한민국의 전도사이십니다. 우리 마연산 대사님, 지금은 제주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마연산 대사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분이십니다. 제주도 평화포럼하고 제주 평화포럼하고 평창도 평화포럼하는데 박원순 시장님도 이제 고민을 시작하셨습니다. 도시 외교의 관점에서 꼭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러한 도시 외교를 공공외교로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엔 탐색도 하고 뭔가 지금 힌트도 얻어가시고 오셨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평창평화포럼하고 서울평화포럼은 또 어떻게 역할 분담할까 이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왕진 서울연구원의 원장님 서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UN 피스키핑 미션에서도 일을 하셨고 적십자에도 일을 하시고 지금은 서울사이버대학에 계십니다. 평화에 관해서는 이분 빼고 얘기하면 이거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의 권구순 박사님 그리고 오늘의 기록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의 신강협 소장님이 맡아주십니다. 자,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서 우리 김창규 평창군 부군수님 모시고 환영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군수 김창규입니다. 2006년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포럼이 올해도 14회째를 맞이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담론을 세계에 전달하는 평화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평창 평화포럼 후속 논의를 위한 평창권 세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평창군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018년 한반도 현대사에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의 시간이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전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평창은 올림픽 이후 평창올림픽이 남겨준 평화라는 소중한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평창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수상단체 3개의 평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평화와 스포츠, 평화와 군축, 평화와 인권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한 담론을 붙이는 2019 평창 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된 평창을 평화도시로 명명하기 위한 평창 평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1일에는 평화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출범하였고 현재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평창의 평화 정신과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을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담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번 평창군 세션 운영을 위해 불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송진호 이사님, 이성훈 교수님, 금주섭 원장님, 마영삼 교수님, 서원진 원장님, 권구순 교수님, 신강협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11시에는 무조건 이 방을 비워야 되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자갈사이칸 주 UN 몽골 대사님 진짜 원고 열심히 써서 보내주시고 오시기로 비행기 예약까지 하고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지만은 우리 이성훈 선생님께서 본인의 발표를 하면서 제가 5분을 더 드려서 25분 동안 우리 자갈 대사님의 여기 원고문에 와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같이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PPT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무대에 계신 분은 다 내려가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교수님께는 25분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 제주 이 컨벤션 센터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딱 되고 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1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2분이 지나면 전기가 나가고 3분이 지나면 폭발한다는 계획을 있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그 전에 끝내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한두 개가 있는데요. 그 평창 혹시 그 평창 그 평화 포럼에 참석하셨던 분들 보시죠. 앞에 몇 분 계시죠? 그리고 그때 못 오셨던 분 위해서 분위기를 조금 하고 아리랑 TV에서 계속 전 과정 다 취재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고 끝 부분만 1, 2분짜리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Many pundits believe that fin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affect global peace. As well. And a special global forum was held in Pyeongchang over the past 3 days to call upon all related governments and civil actors to take steps to keep the peace process going, even beyond the peninsula. Our Won Dong-hwan has more. A sustainable future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are the two of the key actions the Pyeongchang Declaration for Peace 2019 is pushing for. The declaration calls for a number of action plans, including for all governments to increase their commitment to support and enforce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s, the two Koreas to bring the Korean War to an end and to craft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and the UN to fully implement resolutions concerning preventing violations of women's rights. The forum was held to mark the anniversary of the Winter Olympics by building on its legacy. Pyeongchang 2018 was praised for its role in the process towards peace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hanks to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sporting event. The momentum started by Pyeongchang 2018 led to talks at all levels with North Korea, including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following their strained relationships through the power of sports. To build on that legacy, participants from around the world have spent the last 3 days engaging in-depth discussions in their related fields with the goal of helping build peace. The 2019 Pyeongchang Global Peace Forum was composed of 6 sessions, including disarmament, poverty, gender, and human rights. Global participants actively shared their experiences and discussed common issues and challenges which will become part of the framework of the Pyeongchang Agenda for Peace 2030. The forum ended on Monday, but the platform will serve as an invitation to a larger audience of peacemakers from around the world to engage with and over the coming year with an aim of coming up with an official agenda when they meet again next year. 원정환, 아리랑 뉴스, 평창. 장기술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볼 게 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3일 전이죠. 5월 24일 날 특별 메시지를 하나를 간단히 발표했는데 그게 평창 내용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간단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threatened from many sides. The international arms control architecture is experiencing enormous strains. Regional nuclear challenges persist, and tensions between nuclear armed rivals have intensified. Countries continue to prepare for war in space,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new weapon technologies, including through cyber mean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alled hypersonic weapons that could attack at unprecedented speed. States need to seek security through diplomacy and dialogue, not by building new weapons. And this is why 1 year ago, today, I launched a United Nations disarmament agenda. It is a roadmap outlining specific steps to secure our common future. We have begun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on its implementation, but much more needs to be done. In our turbulent world, disarmament is the path to preventing conflict and sustaining peace. We must act without delay, and I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로 다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게 어떤 특정 주제보다는 한 3개월 전에 있었던 평창 평화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 있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보다 자세한 거는 다음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이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개관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입장식도 있었고 한반도 기획 아래에서, 그다음에 이후 정상회의가 쭉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참고로 그 평창 평화 포럼에서 그 선언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평화에 대한 일반 선언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게 2월 9일부터 12일이었었는데 그 한 달이 아니죠. 3주 후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저희 기대를 담은 결의안까지도 그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면서 지금 모든 게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평창 회의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랑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들어진 그 의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좀 심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평창에서 시작하는 세계 평화, 평창의 세계 함께 평화를 구상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어젠다 세팅의 성격의 회의였고요. 이거는 이제 1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 문희상 국회의장님 오셨고, 통일부 장관님, 그다음에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님, 그다음에 그 여가부의 진선미 장관님,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은 IOC 부위원장이셨고, 그다음에 평화운동단체 요시오카 피스보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일종의 액션 그 배너를 들고 그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회의식 장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문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 처음에는 이제 평창 평화 선언이 있고, 두 번째가 그 하노이 정상회담 앞둔 결의안이고요. 세 번째가 PKB라고 해서 2030년까지 그 어떤 것들이 좀 다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부 내용보다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 제안으로 5가지가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그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가 그 동북아에서의 평화,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에서의 평화에 대한 글로벌 액션. 그동안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남북 화해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 조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많았지만은 동북아 차원까지 넘어서 얘기하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끼리 얘기했고, 그것도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끼리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창 올림픽이 글로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글로벌 의제에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할 건가. 그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세션이 한 2-3개가 있었는데 그걸 모아서 하나의 이제 제안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앞에서 유엔 사무총장님이 5월 24일, 그러니까 작년 5월 24일 날 특별히 군축 의제를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영상은 1주년, 3일 전이에요. 5월 24일이니까 1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메시지를 하면서 그 군축 의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군축 의제에서 핵심은 저기 군축과 SDG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국내에서도 보면 평화운동 단체하고 SDG는 보통 환경으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 이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한번 연결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볼까, 그 논의를 했고, 그것이 이제 행동 제안으로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는 세계 시민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평화 교육이 세계 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건가. 네 번째는 당연히 이제 평창하게 되면 스포츠가 되고요. 그래서 스포츠와 평화와 인권과 SDG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건가. 마지막은 그 9월 21일부터 27일까지인데 그 한 주간을 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SDG를 연계하는 캠페인 해보자. 이런 제안이 5가지가 논의가 됐고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할 부분들이 있고,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 평창이 국가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했잖아요. 그 화이자께서 설명했지만, 그래서 공공외교, 도시외교, 그리고 평창은 이제 올림픽 끝났지만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2032년에 서울과 평양 그 올림픽, 이게 이제 평양 정상회의 선언문에 공적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것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4번에서는 그 평화올림픽을 앞으로 어떻게 이 의제를 미래에 가져갈 건가 그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혹시 어떤 사진인지 기억하세요? 전 세계의 사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뭘 기준으로 색깔이 나눠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보면 인구수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건강 이유로 참석 못하신 그 엔카이산 그 몽골 대사님께서 그 발표의 주제가 뭐냐면 동북아거든요. 동북아 비핵지대화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빨간색이 핵 무기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이 비핵화 지대고요. 파란색이 비핵화 지대고 노란색이 그 핵 우산 국가, 엄브렐라 국가 이렇게 핵 관점에서 셋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로 가 있냐면은 그 핵우산, 미국의 핵우산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다 여기 이제 안보리 국가 5개가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색깔을 북한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빨간색을 해놨고 이스라엘도 빨간색으로 해놨네. 그래서 이제 취지는 뭐냐면은 공교롭 여기 중앙아시아 5개 나라가 핵 지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핵무기 자유지대로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몽골이 그 엔카이산 그 대사님이 계시는 몽골 같은 경우는 지대는 아니고 나라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걸 NTT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캠페인은 뭐냐면은 여기를 이어서 동북아시아, 북한, 남한, 그 다음에 일본, 대만까지 어차피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게 핵무기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핵 구축, 그 다음에 남북한, 그 다음에 일본까지를 그러니까 핵무기 자유지대라서 그걸 연결시키는 그런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벨트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핵 군축,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그 핵무기 자유지대로 나가는 그런 큰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고 이런 논의들이 그동안 되어 왔었는데 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계획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캠페인으로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논의가 평창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행동 제안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있죠.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70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내년이면 70년이거든요. 그래서 70년 되는 그 내년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자 평화 조약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캠페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평화 조약을 만들자 해서 이런 웹사이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SG와 연결하면서 전 세계적 캠페인을 만들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난 그 4.27 1주년 때도 이런 캠페인이 나왔습니다. 70 years enough. 이게 내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을 끝내자 하는 서명운동도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이거를 평창의 올림픽 정신과 연결시켜서 글로벌을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가 그 유엔 사무총장님 얘기하셨던 건데, 요거는 그 거기서 발언에서 얘기하셨지만은 작년에 이걸 채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그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은 국방비 지출이 제일 많았대요. 그러니까 탈냉전 된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국방비 지출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의 첫 번째 목적은 군축이거든요. 군축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하는 건데 굉장히 심각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의제를 만들어서 이제 촉구를 하고,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그 시민사회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제, 이 군축 의제하고 그 다음에 SG를 연결해서 캠페인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SDG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DG가 17개가 있는데요. 3번은 건강이고 4번은 교육이고 5번은 성평등, 8번은 일자리, 10번 불평등, 11번은 도시, 그 다음에 14번이 해양, 15번이 육상생태계, 그 다음에 16번의 주제가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군축이 소수 전문가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SDG와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받아서 시민사회 입장에서 좀 이걸 행동력을 만들어보자, 이 논의가 평창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평화 교육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작년 1월달에 그 부산에서 부산 민주주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송진호 지금 포이카 이사님께서 부산 YMCA 사무총장님이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하게 되면은 광주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부산에 가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광주는 민주주의 아니 성지라고 얘기하잖아요. 5.18 때문에 순교자가 많이 생겨서 성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산에 가면은 부산은 뭐라 그러죠? 본향이라 그랬나? 부산 분들은 민주주의 본향이라 그래요. 그럼 대구 가면 혹시 뭐라는지 아세요? 대구 가면 지하철에 뭐라고 되냐면은 대구는 민주주의 효시라고 해요. 도시마다 대구는 효시고 부산은 본향이고 광주는 성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약간 이 부산에서 그래서 민주주의 포럼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 SG 16번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SG 연결하는 포럼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데 세계 시민 교육 민주주의를 좀 더 전진시켜서 세계 시민 교육 중심으로 평화 교육과 함께 하는 걸로 그래서 평창에서 이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부산 민주주의 포럼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스포츠 부분인데 스포츠가 공교롭게도 이게 SG 공이거든요. 17개가 골이잖아요, 골.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코이카에서 손흥민과 이거 해가지고 SG 캠페인을 이 골과 연결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이 스포츠를 어떻게 SG와 연결하고 할 건가. 근데 이게 이제 올림픽이라 연결인데 이따가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저희가 평창 올림픽이 2018년에 있었고요. 그건 이제 서울 올림픽이 30년 지나서 여름에서 겨울로 된 건데 공교롭게도 내년이죠. 동경 올림픽이 내년 하계가 있고 그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북경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은 파리로 가고 로스앤젤레스 갑니다. 쭉 돌아가는데 2032년에 지금 이제 평양 정상회의서는 이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서울에서 시작한 게 평양에서 도쿄, 그다음에 베이징. 그러면 동북아에서 공교롭게도 이게 올림픽 계속 돕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릴레이로 생각하면은 평창에서 시작한 게 도쿄에서 베이징으로 해가지고 평양까지 가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평양. 죄송합니다. 평양. 그래서 진짜 이 평창에서 시작한 이 평화의 바람이 일본까지 가고 그 다음에 북경 해가지고 평양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 그래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1988년에 시작했던 서울에서의 그게 30년 후에 평창, 그 다음에 한 15년 후에 평양에서 서울까지 마무리된 이 대장정 이거를 좀 크게 해보면서 그래서 여기에 올림픽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올림픽이 상업주의나 어떤 국가주의가 아니라 진짜 평화의 보편적인 가치 하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평창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보자라는 이런 이제 취지에서 올림픽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 보면은 1년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있잖아요. 환경은 또 4월 22일 지구의 날 캠페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침 이 9월달 그 한 주간에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9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평화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그 SDG 17개를 5개로 이렇게 보통 이제 5P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가 있거든요. 이미 이제 평화가 SDG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제 캠페인 하자라는 제안이 평창에서 있었고 이거를 전 세계 많은 시민사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9월 21일이 유엔이 정한 평화의 날이고 9월 26일이 유엔이 정한 핵무기 완전 금지의 날입니다. 평화에서 핵무기까지 그 사이에는 그 올해 특별히 이제 SDG 정상회의가 열리고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재원에 대한 한 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뉴욕에서 이번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뉴욕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민사회가 모여서 이거를 캠페인을 하자 이런 거를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이카도 지금 개도국 지원하는 거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서울 그다음에 뭐 평창도 평화 주간을 2월달 했지만 이때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면서 평창 평화 정신을 같이 그 국제적으로 알리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5가지 이제 핵심적인 제안이 되고 그다음에 7가지 주제는 평창에서 30개 정도의 세션은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눴는데 이거를 7개를 주제로 좀 정리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향후 30년까지 뭘 해야 되는지 근데 평창에서 모인 사람이 다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평화와 군축과 SDG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7개의 주제로 영역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해서 기존의 뭐 프로그램을 가진 단체도 있고 관심 단체들이 모여서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좀 내년에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이 올해 이제 평창에서 회의를 했고 이때 채택된 게 평창 글로벌 아까 그 PCAP이라고 어젠다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캠페인이 예상돼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부산 민주주의 포럼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세계 시민 교육과 평화를 하고, 내년이 이제 근데 2020년은 우리한테는 한국 전쟁 70주년이지만은 유엔 입장에서는 75주년입니다. 75주년. 그래서 유엔에서는 전 세계 시민사회가 그 75주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SDG나 군축이나 유엔이 중심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엔은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유엔을 끌고 가는 큰 나라인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하겠다는 뭐 브렉시트라든지 뭐 트럼프 주의라 이게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시민사회의 고민은 기후변화나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좀 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75주년을 계기로 여러 가지 캠페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홈페이지도 만들어졌고 서명운동을 하면서 여기 군축뿐만이 아니라 평화, 인권, 여성 이게 다양한 주제들을 좀 통합적으로 내년에 좀 모아서 캠페인을 해보자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평창에서 했던 것이 이 2020년 캠페인의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면 다섯 가지 주제를 평창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도 꽤 있는데 그 평창의 평화 그 정신이 조그님의 어떤 그 스포츠 올림픽에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평화를 매개로 전 세계 시민사회 만나고 공공 외교의 하나의 상으로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좀 모색해봤던 그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 그 토론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해주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갖게 주신 어떻게 진행하면서 내용을 관심 없고 시간만 저는 여러 가지 귀한 발견을 했습니다. 역시 유엔 사무총장은 이쯤은 돼야 된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님이 저런 또 기술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포커스를 저렇게 잘하시지만 이건 전혀 안 움직이시는 분만큼 저렇게 잘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평창이 홀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평창 평화 포럼은 3개의 아웃컴 도큐멘트가 나왔고 3개의 결과 문서가 나왔고 5개의 글로벌 액션이 나왔으며 7개의 테마틱 에어리아 주제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평창 평화 포럼이 끝나고 나서 지난 5월에는 이성훈 선생도 같이 갔습니다만 도쿄에 갔습니다. 도쿄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드디어 일본 시민사회도 도쿄 민주주의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올림픽에는 도쿄도 평화 포럼을 만들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고민은 거기에 왔던 중국의 시민사회를 만나면서 과연 베이징 때 정말 중국에서도 평화 포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인권은 못하지만 평화는 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지금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확산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입니다. 거의 저희 자료집 보시면 논문 수준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금주숙 박사님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입니다. 이성훈 선생께서 발표에 나왔듯이 70 years is enough라고 하는 이미 한국전 70년이면 이제 그만 끝냅시다라는 게 이제 우리 금 박사님은 이제 교회 운동을 해오신 분이고 종교와 평화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빌리 옛날에 주빌리 2000 캠페인 했는데 이제 주빌리 2020 캠페인 아마 같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과 이것이 시민사회, 글로벌 시민사회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딴 분에겐 제가 인상 쓰지만은 마영선 대사님은 너무 존경해서 제가 한번 인상 못 쓰고 우리 금주숙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교회 다니고 집사가 돼서 인상은 못 씁니다. 2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평창군과 또 제주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1년 만에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이게 제주 포럼의 발표 형식이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하시고 제가 오늘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15분 안에 마무리하고 오늘 마대사님 귀한 분 오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그 평창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는 좀 희년 2020 운동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난 3월에 저희 대한민국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3.1운동은 시민과 또 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 본거론주의와 제국주의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 자주, 그리고 평등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나아가서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 3.1운동의 완성이자 또 평창 평화올림픽의 종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 칠입 같은 암흑 속에서도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문명, 새로운 나라, 나아가서 새로운 평화의 새 세상을 꿈꾸는 그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의 새로운 상상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잉태했듯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특별히 평창군이 꿈꾸는 한반도가 내일의 한반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시민사회,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7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화적 상상력,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강원도 꼭 평창군 같은 골짜기에서 완전히 한국 전쟁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하는 그 영화적 감수성을 보았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결합해서 그 관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상력, Power of Imagination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SDG인데 저희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1980년대 중반에 SDG라는 개념을 완성하고 유엔에 제안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개념처럼 구체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런 새로운 그 개발의 패러다임을 종교가 영적인 감수성으로 상상해내고 그것들을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주 포럼으로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새로운 한반도를 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꿈꾸는 상상력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더 이상 한두 나라의 강대국의 손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그 다자간 협력의 틀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와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 시민사회를 우리 한반도의 시민운동과 종교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 뭐 세계사회포럼이라든가 이런 느슨한 틀들이 있었지만 좀 더 긴밀하게 네트워크해서 시민사회가 세계평화의 의제를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한 주체로 거의 국가나 다자간 국제기구와 대등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그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훌륭한 예가 평창 세계평화 포럼 같은 이런 시도들이 지속되고 이런 포럼들과 운동들이 상호 연결돼서 세계 시민사회 평화 포럼 같은 것을 구축하고
이게 유엔의 아젠다 설정과 또 개별 국가들의 평화 아젠다 설정의 상상력과 내용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대를 꿈꿔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민사회 개념이라고 하면 종교, 정치, 인권, 환경 이런 영역에 많이 비중을 두어왔는데 저는 스포츠나 문화, 예술, 또 종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조금 시민사회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은 스포츠 정신이 어떻게 평화라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와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단순히 정부나 또는 개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교류, exchange of life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스포츠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 식사 시간에도 우리 발제자끼리 말씀 나누었는데 우리가 북한의 인민들의 건강,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물론 식량도 중요하지만 그 체력적으로 굉장히 빈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한 건강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남북 탁구 단일팀 변정화 감독이나 경험했던 분들이 남북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을 때도 직간접적으로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자녀들을 얘기하고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스포츠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 권력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종교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하게 평화를 담보하는 길이고 어떤 것이 평화를 가정해서 냉전적 분단의 틀을 강화하려는 지도인지 종교와 시민사회가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적이고 감성적이고 영성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면 또 북미회담에 남북회담을 하면 북한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심, 호스틸리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없애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외교 테이블에서 적개심, 이 감성적인 언어를 쓰고 그걸 없애달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미국 사람들이 우리 조셉 윤이나 토니 남군 같이 우리 교포 출신의 미군부의 최전선에서 대화를 하는 분도 저한테 그래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쩌면 북한은 집단적인 불안 증세에 빠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한국 전쟁과 이어서 계속되는 군부 주도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인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 평화적 감성, 평화적 삶을 보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저는 정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접근도 사회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 종교적 기독교, 불교, 천도교 모든 종교들이 노력해서 북한 사람들의 심성을 평화적으로 바꾸는 것. 여기는 물론 우리 남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감성적이고 영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상호 신뢰 구축에 있어서 트러스트 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 구축은 조약에 도장 하나 찍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누가 합니까? 이 관계는 정부나 관료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 사람들이 관계를 합니다. 이런 민간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평화, 나아가 통일까지는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 평화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평화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지 어떤 평화가 어디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 페다고지, 평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화 교육에 대한 안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남북 간의 공적인 교육 체계와 또 시민사회 교육에 또 종교 교육에 활발히 적용하고 그걸 필수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건 한 예에 불과합니다. 제가 섬겼던 WCC는 사실 한국 전쟁 때부터 남북 간의 평화 문제를 저희의 그 사업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상정하고 냉전 시기에도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뼈아픈 건데요. 저희 세계교회협회가 제일 처음으로 유엔 창설을 제안하고 유엔 헌장의 초안을 저희 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에서 그 당시 위원장이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부 장관이었는데 제안해서 유엔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희 국제위원회 안에서 두 가지 안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이거는 명백한 남침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찰 행동을 하고 북한을 응징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저희 WCC에 유엔 연합군 다국적군을 구성해서 한반도에 무력적으로 개입하고 북한을 물리치는 것을 WCC가 유엔 안보리에 제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아니었고 두 번째 안이 이제 동유럽 교회와 또 유럽의 일부 평화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역할은 우리가 서로 싸우는 당사자들을 중재하고 하루빨리 전쟁을 그치고 정전협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안이 충돌했는데 WCC가 유엔군 결성을 승인하고 안보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반도에서 300만이 민간인이 죽고 600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겨나고 2차 대전 전체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투하돼서 완전히 한반도가 잿더미로 변하자 저희가 뼈아픈 반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국제사회가 좀 그것을 중재하고 전쟁을 그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우선적인 과제가 아니었었나 이런 반성을 기초로 이제 북한하고 지난 70년간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북한에 식량난이 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의 지원도 하고 또 남북한 민간사회와 또 종교의 직접적인 만남을 스위스 근리원에서 계속 추진해오고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이 한국 전쟁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성서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 매년 7년이 다가오면 성서에서는 노예들을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또 노예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성서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70주년을 영어로는 플래티늄 주빌리라고 백금 기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세계 YMCA, YWCA 다른 시민단체와 더불어 내년에 희년 2020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했는데
전 세계 110개국에 350여 개의 교단이 참여하고 저희가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함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저희가 한반도의 평화 조약을 저희가 이제 승인하고 그 조약안을 국제법 학자들과 평화학자들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저희가 논문과 영문으로 만들어서 미국 의회에도 제출하고 이렇게 서명운동을 하는데 한국에는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약 30만 정도가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 전쟁 종식과 또 이행 조치가 1장이고 2장이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3장이 불가침과 관계정상화, 4장이 군비통제와 비핵지대와 5장이 평화관리기구, 6장이 타조약 법률과의 관계, 7장이 반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창올림픽의 하나의 레가시로 전 세계 시민사회 종교가 좀 다 힘을 합쳐서 내년은 좀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좀 캠페인을 벌여가고자 세계교회가 애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의 아주 부드러운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네바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참 부드럽게 하시는데 영어로 하시면 더 부드럽게 하시고 잠자기 정말 좋은데 하여튼 종교가 평화를 위한 기능들 하여튼 역시 종교인이시기 때문에 평화적 상상력, 평화적 감수성, 사회적 영성으로서의 평화를 갖다 접근하는 대단히 본질적이고 인문학적인 접근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창에 또 비슷하신 분이 있습니다. 월정사에 가면 이제 또 정념 큰 스님이 계신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목이나 수나 다 동종업계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가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민사를 같이 만날 수 있을 때 또 다른 공공외교 영역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정말 토론자가 아니라 세 분의 발제자 같은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To win the heart and mind of the neighboring people. 이웃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공공외교다. 미국에서는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공공외교, 일본에서는 대중외교라는 언어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대사님께서 스포츠와 공공외교, 또 우리 박사님 원장님께서는 지방정부가 공공외교 주체가 되는 도시외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또 권 박사님이 평화외교, 평화공공외교를 관점에서 합니다. 세 분의 토론은 아마도 평창 평화포럼의 미래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제주 평화포럼도,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서울 평화포럼도, 광주 인권도시 포럼도, 부산 민주주의 포럼도,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담론들이 서로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서로가 어떻게 분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영삼 대사님께는 딴 분은 10분인데 이거는 비차별을 해야 되는데 차별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 대사님께 공공외교에 관한 기본적인 컨셉션 프레임을 만들자고 필요하기 때문에 15분간 토론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외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 초대 대사를 맡았는데, 사실상 제가 임명을 받을 때 저 자신도 공공외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공공외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간의 심리전이라는 게 많이 전개가 됐는데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 더 진화하고 조금 더 시빌라이즈 된 것이 바로 이제 공공외교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외교라고 하면은 정부와 정부 간에 이렇게 교섭, 접촉, 니고시에이션 이렇게 하는 것을 말을 했는데, 이제는 한 나라 정부가 이 정부하고의 관계도 유지하지만은
바로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우리나라 한나라 정부의 정책 이미지 이걸 갖다가 좀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을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에 있어서의 외교에 있어서는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민 외교라고 해서 대중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이 내용도 이제는 과거에는 그게 홍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포함을 시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공외교를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며 또 맨파워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 5천만 국민이 나서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이것도 공공외교지만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하는 이 역할이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외국 국민이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게 자기 나라 정부의 정책에 한국에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게끔 영향을 미치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게 공공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 국무부에서 공공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국무부의 차관이 공공외교 차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 공공외교가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 그리고 국무원 그리고 정협이라고 정치협상 이 대표자들 이 최상위 그룹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서 이걸 각 해당 부처에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공공외교를 시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첨단에 있는 것이 바로 공자학원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문화원 있죠. 알리앙스 프랑스에서도 있고 독일의 경우는 게테 인스티튜트 영국의 경우는 브리티시 카운슬 그리고 채텀 하우스 이런 데서 다 지금 공공외교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에 이제 공공외교라는 개념을 우리 외교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를 할 때는 이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드 파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정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 형상 이런 거를 우리가 하드 파워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공공외교를 할 때는 소프트 파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스포츠가 공공외교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포츠가 우리의 공공외교 그리고 우리의 남북 통일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에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간 중에 에케슈라라고 올림픽 휴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시 국가들이 전부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그 정신이 지금 현재도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열릴 때마다 UN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똑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 때 독일군과 영국군 간의 대치 상태에서 우연히 한쪽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양쪽의 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던 독일군과 영국군 간에 일단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또 스포츠가 평화에 기여한
그러한 예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외교에서 최정상은 결국은 핑퐁 외교였습니다. 1971년에 미국과 중국 간에 그때 냉전 속에서 화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성과를 거두을 수 있었는가? 결국은 당시에도 보면은 미국과 소련 간의 이 대립 상태, 그리고 공산 진영이 있어서 중국과 소련 간의 주도권 다툼,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소련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핑퐁 외교가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경우에 2017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긴장이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걸 일부에 해소할 수 있던 것이 결국 평창 올림픽이었고 아이스하키의 경우에는 남북 여자 단일팀이 구성이 되었고 공동 입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공동 응원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결국은 세 차례 달하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최초의 미국 정상회담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따져봐야 될 것이 그러면은 스포츠가 긴장 완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스포츠가 그걸 이끌어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판단, 보도의 전략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구상이 오히려 스포츠를 이용해서 그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볼 때 제 생각은 후자가 훨씬 더 가깝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 이거에 따라서 스포츠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스포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평창올림픽 이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1991년에 지바에서 남북한 탁구 팀이 단일팀이 이제 해서 우승을 했죠. 이거는 좀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월드 랭킹을 보면은 탁구의 경우에 월드 랭킹 전체의 20위 최상 20위 중에 중국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상입니다. 한국 선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단체전을 하면 한 3명 정도가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중국 선수는 이 1, 2, 3이 다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수 3사람과 북한 선수하고 다 합치더라도 그 2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한두 명이 될까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승을 차지한답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 간에 있어서 스포츠 교류, 스포츠 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00회 이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공을 거둔 사례는 몇 번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평창올림픽 그 이전에 보면은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그리고 북경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 그리스 올림픽 때,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리가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팀의 구성은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의 종목에 대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이만큼 남북한 교류, 스포츠 교류도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이후에 우리는 몇 개의 스포츠 무대에서 단일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볼 때 그러면은 남북 스포츠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남북한 정치 관계 이 관계에 따라서 스포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스포츠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스포츠만큼 그 남북 우리 민족 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스포츠는 우리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공동 외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2032년 아까 우리가 평양 이제 서울 올림픽 이렇게 했죠. 남북 공동 개최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성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지도자의 그 비전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에는 기초적으로 정치적인 이 상황이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북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나아가서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느냐,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2032 공동 개최가 성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 과정에서의 공동 외교소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그것을 통일 과정의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림픽의 경우에는 시티입니다. 어느 시티가 서울 올림픽, 평창 올림픽 이렇게 시티 중심으로 호스트가 되는데 그러면 이 올림픽 헌장상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우리 공동 개최를 하는 것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 모든 종목을 서울에서 다 개최한 것은 아닙니다. 요트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북경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상당수의 종목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IOC의 입장에서 볼 때 IOC는 이 남북한 공동 개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스포츠 연맹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포츠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스포츠가 평화 달성에 통일 달성에 크게 역할을 한다는 걸 갖다가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금 이 규정에 벗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은 우리 남북 지도자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이 남북 간의 정치 관계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 관계가 계속 정진이 돼서 이것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서 우리 2032 올림픽 공동 개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그대로 살려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치 무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도 저는 이 스포츠 교류, 스포츠 접촉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우리로 북한의 당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스포츠만큼은 가장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습니다. 가장 적고 또 하나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외교적인 측면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치를 줄 수도 없고 요 타임키퍼를 저 두 분 토론자 보기 좀 앞으로 좀 빼주시면 됩니다. 2015년을 저희가 기억하면 이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발표됐다고 하는데 사실 2015년에 UN FCCC COP21 그
이제 파리에서 하면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하면서 기후변화 협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파리에서 했는데 그 협정 제목이 프랑스 협정도 아니고 쓰고 있는 거는 파리스 어그리먼트, 파리스 에코드라고 쓰거든요. 파리 협정입니다. 이제는 지방 도시가 지역이 결국은 이 공공의의 중심이 돼야 되고 주체가 돼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들 뭐 예천군 의회처럼 뭐 빈가방 들고 뭐 출장 다니고 연수 다니고 사고 치지 말고요. 그리고 뭐 낮은 수준의 교류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네트워크 연대를 다자간 양자간 해나가는 다양한 상상력이 지금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도시외교 관련해서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님, 서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딱 10분입니다. 시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왕진입니다. 아마도 평화 또는 지속가능성 SDG 이런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 도시의 역할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고 또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제 아마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 이성훈 고문님은 평화나 SDG와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 또 평창 포럼에서 다뤄진 아젠다들을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금주학 교수님은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방침이라고 할까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잘 제시해 주셨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믿음과 용서이 막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앞에 마영삼 교수님께서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도시정부, 또 도시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미부여되고 또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로 사실은 NGO나 국제협력 개발 관련된 활동을 한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낯익은 주제들이긴 합니다만은 외교에 있어서 국제외교에 있어서 정부 중심, 국가 중심의 어떤 외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 한계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어떤 국제적인 노력이나 역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활발하고 매우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도시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활동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체계화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최근에 상당히 강조되고 또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환경이나 기후변화, 그다음에 인권, 혁신, 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정부의 어떤 역할들이 국가가 지닌 어떤 국익 중심주의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기구는 아니지만 정부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성, 또 물적 기반 이런 것들에 기초하면서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한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높여나가고 있고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주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개도국들의 어떤 기존의 어떤 국가 중심주의적인 국제무대 활동에 비해서 점점 더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역할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도시정부의 어떤 이런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할 등에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기라는 국제적인 그 노력에 미국 정부가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이 논의나 국제적인 합의 자체가 흔들릴 때 미국의 주정부 도시들이 매우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미국 기후동맹이라는 걸 결성했고 파리 기후협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사와 달리 굳건한 지지와 실천의 어떤 책임성들을 밝히면서 힘을 상당히 불어넣어줬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속가능성 세계지방정부협회라고 하는 이클레이 또 거기서 출범시키는 기후변화 세계시장협의회 이런 것들이 다른 세계적인 어떤 지방정부나 도시들의 참여와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나갔는데 마침 그 시기에 이 이클레이와 기후변화 세계시장협의회 회장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임하고 있으면서 회장 자격으로서 여타 도시들과 함께 파리 협정에 힘을 불어넣고
도시정부들의 어떤 책임성들을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활동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이포티와 같은 도시기후 리더십에서도 매우 꾸준한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국제적인 어떤 주요 아젠다에 있어서 지방정부, 도시정부가 상당히 의미 있고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어떤 활동들을 바탕으로 도시외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공외교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도 꽤 오랜 전통이 있고 지방정부가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자매 우호도시 체계와 같은 걸 통해서 교류 협력을 상당히 활발하게 해왔고 또 다른 측면에서 외자 유치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 또 부분적으로는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위한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일종의 국제 협력 활동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왔는데 201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을 운영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확장돼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왕에 해왔던 국제협력 교류는 여전히 강화하고 또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밖에도 기후변화라든지 소형도시 또는 도시혁신, 사회적 경제 이런 국제적인 아젠다와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를 매우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요. 또 서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도적인 정책들을 국제 다른 도시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긴장과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을 보완하고 좀 더 이런 것들이 원만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시외교를 통해서 국가 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도시 간의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평화나 인권 또 환경분의 협력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도 상당히 서울시가 가졌던 목적적인 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어떤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실제 먼저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점차 그것을 도시외교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담론이나 정책적인 논의 이런 것으로서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서울시가 도시외교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정리한 것은 국제정치 내에서 도시 스스로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또 기후변화나 양극화 등과 같은 도시 공동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 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국가외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인 외교로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천명하면서 도시외교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제가 소속해 있는 서울연구원에 도시외교 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를 조금 더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지방정부 도시가 진행해왔던 그런 도시외교 활동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이 현재 서울시정에서 또 서울연구원에서 좀 더 강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그 평창 평화올림픽과 평화포럼 또 내년도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울 평화포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평창 평화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서 큰 방향이나 아젠다 내용 자체는 그걸 넘어설 특별한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방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평창 평화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남북의 평화와 관련된 중요한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었던 것이 평화포럼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정립이 되고 앞으로 어떤 실천 과제로 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2020년 서울 평화포럼에서도 이 아젠다들을 어떻게 한국이라는 어떤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수성에 머무르지 않는 세계적 보편적 논의로 확장해 나가고 또 평화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을 어떻게 구체화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담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한 논의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과 관련된 준비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은 유치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남북 어떤 협력 체계 부분이 아직은 검토되고 준비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 물론 남북 간의 어떤 현실적인 정치적인 또는 지도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큰 변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과 함께 이 공동올림픽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국제적인 협력과 공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에 있어서도 이 평창 포럼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함께 담아나가는 협력과 공유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1초 남겨놓고 끝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서울연구원의 원장님.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금 되게 쫓깁니다. 공국순 박사님께 가치 담론으로서의 거대 담론으로서의 평화 외교 공공 외교가 이제는 정말로 깨알 같은 실천담, 구체적인 실천 담론으로 내려오는 평화 공공 외교, 평화 원조, 평화 OD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씩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발표 들었는데 우리 금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적 상상력을 가장 잘 구현하시는 분이 우리 안젤모 그 의사님이신데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같이 공존이 왔죠. 완전한 전쟁의 시대도 없었고 또 완전 평화의 시대도 없었고,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어차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이것을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은 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이것이 양립을 하는데 어느 한 요소가 빠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결국 무력 충돌이나 갈등 아니면 또 평화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건데, 제가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긴장과 대결의 남북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책력,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으로 기울어진 분쟁과 갈등에 기울어진 남북 관계를 가운데로 올려놨다면 그 1년 후에 개최된 평창 평화 포럼은 이제 평화 쪽으로 끌어들이는 인력에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놨다, 그런 생각을 참여하면서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공공외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쟁 갈등 상황에서 공공외교로라는 퍼블릭 디플로마시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제가 2007년도에 이라크에서 그 재건 관련 활동을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공외교를 좀 관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추진했었던 그 공공외교의 형태를 보면 미국의 오케스트라 지도자를 초청해서 이라크의 그 오케스트라를 교육을 같이 시키고 나중에는 같이 연주를 하는 어떻게 보면 공연 프로그램을 또 하는 것을 봤고요. 또 야구 장비를 상당히 가져와서 야구를 가르치고 같이 또 야구 경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영어 교육 프로그램, 또 그쪽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이렇게 보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이라크에 있는 여러 가지 기자, 미디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이런 그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것을 봤고요. 당시 한국에서는 이제 민간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이툰 사단이 저기서 했었던 일종의 이제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하면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재건하는 오프닝 행사에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다든지, 또 거기에서 다양한 한국의 먹거리를 좀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먹거리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리고 군악대 공연을 한다든지, 또 당시에 이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나라의 이런 공공외교의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관찰해보고 좀 나름대로의 얻은 함이라고 할까요? 그럼 미국은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현지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간다. 그래서 약간은 좀 지속적인 측면을 지금 강조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 한국은 상당히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만 다소 이벤트성, 그리고 현지인의 참여가 어느 정도는
제한 내지는 길게 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공공외교를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만대사님께서 이제 공공외교에 대한 틀을 짜시고 하면서 그때와는 좀 다른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 분쟁과 어떻게 보면 취약국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또 평화 공공외교는 일반적인 어떻게 보통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와는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ODA를 말씀을 드릴 ODA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평화 공공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갖춰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 평화 구축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이 평화 ODA에 대한 담론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되긴 했는데 정확하게 평화 조성, 예방 외교, 평화 구축, 평화 유지 이런 다양한 개념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또 분쟁이나 갈등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이러한 정확한 개념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잡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그거와 연관된 또 정책과 전략이 앞으로 계속돼서 개발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평화 외교, 공공 외교를 담당할 민, 관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평화 역량, 그러니까 피스 컴피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그래서 임팩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그 민관 행위자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러한 그 평화 공공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인력들을 지금 양성할 만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코이카에서도 이러한 평화 역량을 갖춘 그런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어나야 각국 현장에서 이런 평화 공공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ODA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송 이사님께서도 계시지만 그 평화 ODA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총체적인 지금 계획이나 이런 이행 그 전략 체계들을 지금 구축하고 연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평창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성 이사님께서 쭉 7가지 주요한 핵심 의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 이제 또 우리 마영선 대사님께서 스포츠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그 금수석 목사님께서도 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스포츠와 평화 구축은 이제 뭐 관계 구축이나 개인을 사회에 연결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또 대화의 공간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조금 신임 그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은 유엔에서 이 평화와 개발을 위한 스포츠를 담당하는 그 실을 2017년 5월 4일부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임무를 담당한 유엔의 기구, 그러니까 조직을 폐쇄를 시킨 거죠. 거기에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책무가 이제 유엔에서 어떻게 보면 IOC로 이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IOC는 아시겠지만 올림픽이라는 것이 많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스포츠와 또 경쟁과 또 이런 것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IOC가 앞으로 이 평화와 개발을 위한 이 스포츠의 업무를 잘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약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평창의 평화 포럼이 이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를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스포츠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를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중동 지역의 시리안 난민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통해서 정서 안정 또 함양을 시키는 우리나라 NGO의 그 사업을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정말 어떻게 그 난민 아동들에게 이 태권도 교육이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좀 맹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태권도 교육을 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 내지는 이거는 한데 태극기를 앞에 두고 맹세를 하거든요. 분명히 시리아의 국가는 물론 국가폭력에 의해서 나왔지만 시리아 공동체를 위한 어떤 다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시리아의 되게 특유에 보면 그 어른이 아이들의 훈육 방식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래서 인권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방식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교육이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에게 어떠한 직접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또는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러한 그 스포츠를 통한 어떻게 보면 평화와 개발의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지역적 맥락 또는 이런 그 나라의 맥락에 맞는 그런 체육 ODA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측면의 개발 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이 평창 이 평화 포럼 또 평창군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됐습니다. 마지막에 뜨끔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코이카도 고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개발 협력 현장에서 발견되는 이 반평화, 반민주, 반인권적인 행위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혁신시켜 나가야 될까라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는 1분 그랬는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반으로 깎겠습니다. 발표자 두 분께서 30초씩 정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승우 선생님 먼저. 저는 그 오늘 그러니까 코이카가 있고 도시 공공외교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평창이 있고 이게 사실 다 이렇게 보면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지금 이 부산 제주에서 하는 이 포럼도 그렇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게 그 1차원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 문제를 외국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코이카는 또 이제는 또 해외를 도와주는 이런 방식인데 이제는 그걸 한 차원을 좀 높여서 그냥 돕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의제를 좀 만들어서 같이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평창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국제 보편 의제 그래서 이제 SG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풀어가는 뭐 그런 식의 방식 그래서 저는 서울도 그런 식의 좀 차용을 해가지고 평창에 사실 크게 얘기했지만 그거 다 평창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같이 해서 좀 나가면은 한국 공공외교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관심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종교 부분이 저 평창에서 다루긴 다뤘는데 의제만 설정한 셈인데 좀 그 부분을 잘 키워서 종교가 국제사회에서 종교 역할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네. 저는 평창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평창 인구가 얼마나 되죠? 우리 앙리 듀낭이 국제적 십자사를 제네바에 만들 때 제네바 인구가 한 5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네바가 인구가 한 9만 되는데 국제기구가 250개 있고 그 인구의 절반이 국제기구 종사자입니다. 제가 매 1월만 되면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다보스 산골짜기를 가려고 5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면 길바닥에 얼어붙어가지고 뭐 세계 정상부터 발랑나다 떠져서 뒤로 넘어지고 그런 험악한 동네입니다. 저는 서울의 큰 도시는 사실은 별 기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창 같은 게 우리가 스위스에 살아보니까 좋은 세계적 평화 담론을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스피커 중에 평창 본에서 한 분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앙정부가 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앙정부 부처에 뭐 높으신 분들만 유학 가서 있고 또 우리 국내 한 1년, 2년씩 평화 공부하게 유학을 보내주시고 그 평창의 올림픽과 경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의 이런 포럼에도 나눌 수 있도록 스피커가 우리가 보내고 그러면서 평창 정도면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세계 평화의 담론을 낼 수 있는 좋은 사이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서울 연구원장님 좀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이게 실컷 토론까지 마쳤는데 마지막에는 역시 목사님이 다 랩업해가지고는 뭐 거의 뭐 평창군에 막 인심 다 아프고 축복기도까지 다 하셨습니다. 네, 대사님. 방금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붙이겠다면은 미국 뉴욕주의 레이크 플래시드라고 동계올림픽 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2차례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그 도시에 가보고 제가 놀라웠던 것은 아마 그 도시는 4만 명이 아니라 인구가 4천 명밖에 안 될 거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운타운에도. 그러니까 호텔이랑은 제대로 된 호텔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올림픽을 2번이나 치렀느냐? 그다음에 전부 패밀리 버스를 해서 다 했다는 거고, 교통도 다 셔틀버스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평창은 레이크 플레이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도 훨씬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올림픽의 유산 그걸 갖다가 잘 가꾸어서 이거를 진짜로 이 평창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회담 장소, 평화의 장소 그거로 발전시켜 나가면은 저는 아주 승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제주와가 평창군 대박 났습니다. 플로아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좀 오픈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지나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창규 평창군 부군수님, 또 라파트 기록을 담당해 주셨던 신강협 소장님, 또 우리 진행요원들, 자원봉사자 모두 감사드리고 발표자들, 또 토론자들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드리고